발표문 전체에서 관통하는 역시 주된 현안은 최근 얘기하는 사드 미사일 배치입니다. 이것과 한미일 정보협력 양해각서 이 부분인데,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은, 초여름에 정부 내에서 이 사드 미사일 배치로, 문제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방부가 사드 미사일 배치에 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반론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무기를 들여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가 반박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경제를 하는 보수와 전쟁을 하는 보수는 조금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적 보수,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 입장하고 전쟁을 하는 보수, 호모 밀리테리쿠스하고는 유전자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각의 분화조짐을 보이는 게 바로 중국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드 문제죠. 워낙 전략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정부 내에도 명확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동맹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 도대체 한미동맹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에 대해서도 시각이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인상을 또 받게 됩니다. 사실 최종건 교수 표현대로 의인화된 동맹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제 관점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 한미동맹은 참 여러 가지 기이하고 또 이상한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나토 간의 집단의 동맹을 보면은 모든 유사시는 어떻게 선포가 되며 그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은 어떻게 전개되는 게 전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법제화되어 있어요. 미일 동맹도 상당한 수준의 그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한미 동맹에 보면은 볼 수 있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보면은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서로의 안보에 개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국내법 절차라는 거는 미국에서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 국내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도와주겠다는 얘기인지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인지 지켜보고 도와주겠다는 얘기인지 이 상호방위 조약을 보면은 합의 수준이 동맹치고는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안보 지원을 하느냐? 도대체 이 법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있다면 이겁니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하달된 전략지시 1호입니다. 그거는 연합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지금 전략지시 2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방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유사시에 미 본토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연합사령관이 미국의 안보 증원을 지원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지시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굳이 우리 어떤 문서체계로 보자면 행정규칙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지시예요. 지침이고요.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한미동맹의 어떤 개념적, 구조적, 제도적인 부분을 막상 규명하려고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홀처럼. 그냥 행정규칙 문서 한 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 존재.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한미군 숫자에 예민하고 또 무슨 어떤 제도화된 어떤 법제화된 어떤 틀이 없어 놓으니까 계속 비공식적인 친선 관계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매일 친선협회 열어야 되고 열어야 되고 맨날 립서비스 그냥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주술처럼 계속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교회 안 가면 신앙심이 약화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식의 동맹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에 또 빌부터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기거래라든가 뭐 각종 다른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동맹은 계약이라고 그랬고 계약 결혼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실하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부면 이런 걱정 안 하는데 숨겨놓은 애인이니까 맨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부부면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냥 살기만 해도 되는데 이게 한미동맹이 다른 동맹하고 비교했을 때 비춰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제대로 된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미일 안보조약에서 가이드라인 미의회 일본 의회 통과하게 된 법정문서 아닙니까? 방위계획대강 모든 것이 국회에서 심의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규범이 있는 문서체계가 도대체 뭐냐? 없죠?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문서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냥 장관끼리 한미 상호방위조약하고 연례안보 협의하면 공동선언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 보십시오. 이런 게 없으니까 매년 회의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아주 비싼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가 매우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 보이지만 실체는 없다. 이러면서 이게 동맹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다자동맹, 양자동맹, 복합동맹 여러 가지 동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한미동맹은 참 연구 대상이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동맹 하에서 관리되는 MD 미사일 방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도대체 이 한미일 3자 간의 지금 정보협력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언제는 협정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MOU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체결된 건지 안 된 건지 언제 할 건지 아리송하기 짝이 없는 이것이 도대체 웬 괴물덩어리가 하나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자 하는데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통찰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한미 간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1991년에 체결된 PSA라는 협정입니다. 군사기술보호협정이라는 건데 제가 이 협정이 체결될 때 당시에 신문기사를 쭉 검색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좀 인상 깊게 받은 건 뭐냐면은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동맹의 성격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군사기술, 비밀을 공유한다. 군사 기밀을 보유한다는 이것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사고방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는 이런 군사기술 보호협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교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협정이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1991년에. 그것은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추구되던 전략방위 구상,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SDI에 참여하면서 계속 관심을 그쪽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타진을 하니까 미국이 때마침 종료되던 한미 과학기술 협정을 대체하는 이 협정의 추가 체결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사기술 보호 협정인데 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때 그 군사기술을 군사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자는 이런 특허,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라. 미국의 군사기술에. 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 협정을 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미국의 군사위성 정보를 더욱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미국에서 걱정은 이 기술을 한국이 카피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술 제공이 불가능하다,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걸은 것이고, 그 결과 이런 어떤 그 이제까지의 어떤 미국이 제공해주던 모든 기술에 갑자기 가격표가 붙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방산 기술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받았지만은 같은 시기에 체결된 로얄티 협정에 의해서 이제는 값을 주고 우리가 미국의 군사 기술도 쓰고 있어요. 이런 관계로 91년에 한미 관계가 상당한 어떤 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번에 MOU 내용을 보니까 이게 2012년 6월에 원래 체결되기로 하면서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해서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6조를 보니까 이 6조가 바로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 내용이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기술보호협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유추가 되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MD에 깊숙이 관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에 보호받아야 될 기술을 이미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탠다드 그 SM3, SM2 이런 미사일 개발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미사일 요격 기술이 상당 부분 자기네가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축적한 자산인데, 이 군사 자산이 한국에 노출됐을 때 한국이 이것을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배포하게 되면은 일본이 큰 국가 이익이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속에 서 있는 이 지적재산권, 특허권 보호조항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한미 간의 그 기술 통제제도, 어떤 그런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바로 미사일 방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사실 이 협정이 없으면 한미일 삼국 간의 미사일 방어 얘기를 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 대부분 발표된 건 뭐냐 하면은, 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또는 MOU를 체결하게 되면 군사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억제력에 도움이 된다. 이 논리인데, 이 정보보호협정이 없어도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한일, 한미 간에는 이것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중요 정치 군사 정보가 있으면은 이 협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미 간에도 그 정보를 교류하는 기본 규범은 정보협력 기본각서라고 패스케이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오래전부터 미국의 위성 영상 사진을 우리가 미국에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협정에 필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와 같은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나의 군사 기술 보호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MOU에 있는 내용이고, MOU 초안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그 전신인 정보보호협정 6조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왜 정보보호협정이 그러면은 MOU로 바뀌었냐, 양해각서로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참여자가 한일에서 왜 한미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그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일 군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유지돼 왔던 전후 70년의 국제 질서,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어떤 식민지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책임과 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국제 정세가 짜여져 있다면은 하나의 군사적인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질서에 균열을 가하면서 이제는 보다 어떤 그 일본이 보통 국가화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저항이 매우 심하게 되니까 결국은 행위자를 한일에서 한미일로 바꿨다. 그 다음에 협정을 MOU 양해각서로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협정이나 조약
이 중에서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고 협정은 안 받아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국내법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MOU라는 거는 그 하위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법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인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그 정치적인 반발을 좀 무마한다는 이런 면에서 변형된 형태로 됐고, 그러나 이 MOU마저도 우리는 계속 끌려가기 싫어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더 앞서서 견인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취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설명하는 것은 계속 아직까지 MOU는 체결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 체결이 된다면 국민들한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전혀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합니다만은 막상 한미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만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하나씩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 올해 5월 말에 있던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대화, 샹그릴라 안보대화라고 하는 데서는 이미 MOU에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MOU의 운용을 위한 워킹그룹, 실무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고 또 실제로 그 실무그룹은 지금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MOU가 체결됐다는 형식적인 어떤 증표는 없지만 사실상 이 MOU가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상의 어떤 체결 상태, 이런 상태에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MOU가 MD 체계로 가는 길목이다. 즉, 이 MOU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 방어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MD 참여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뭐길래 이 MD가 사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굳이 이것이 왜 중국한테 위협이 되는 건지, 또 이거 방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전략적인지, 이거 하나 구축했다고 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MD 하나 구축했으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 다 신경 끄고 우리 이제는 북한이 핵 개발할 테면 해라 이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MD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한 전략적 정치적인 의미를 띠느냐는 거죠. 이것은 그 MD라는 것이 우리한테 완성된 시스템으로 어느 날 딱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MD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미국과 그 동맹국, 그다음에 지상, 해상, 공중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레벨들, 이런 데서 있는 어떤 그 각국의 어떤 동맹, 진영 내에서 군사력을 통합하는 기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해서 진영화, 블록화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촉진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미사일을 보면 이 사드 미사일도 역시 방어 미사일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 사드 미사일이 자기들 싸대기 때리는 미사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방어한다는데 왜 이게 싸대기를 때리냐고요. 그러는데 그 이유는 사드 미사일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 체계가 그것이 하나의 요격 미사일만 가서 상대방 요격 미사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전체 시스템, 즉 운용 환경, 기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C2 체제라 그래서 약자로 그 커맨드 컨트롤, 이걸 합쳐서 이제 C2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미일 간에 융합되는 하나의 어떤 집단 방위에 버금되는 형태로 이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암시를 찾아보니까 2007년에 한미연합사령관 비비벨 사령관이 미 합참지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예컨대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일본으로 가는지 괌으로 가는지 미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날라오다 갑자기 한국으로 그냥 떨어지고 마는지 이걸 언제 판단하냐 이게 미사일이 완행열차입니까? 아니거든요. 미사일 나중에 내리꽂힐 때 속도가 초속 7km예요.
장거리 미사일이 그거 보고 나서 그러면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주일미군 사령관, 또 미국의 북미 방공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해서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회의 좀 하자. 그런 다음에 누가 요격시킬 건지 명령권자가 누군지 회의를 통해서 정하자. 이거 됩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분초단인데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지휘 통제에 있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미사일 방어 문제에서 제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미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아시아의 이 미군의 지휘 시스템을 보면 주일미군 사령관 따로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 따로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휘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시아의 동북아시아 정구를 하나의 단일한 전쟁터 즉 시더라 그러죠. 전구로 보고 이 미사일 방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집단 방위 구상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지휘 상호 간에 공조하는 시스템. 그래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을 때는 고층에서 요격을 하는데 한국도 쏘고 일본도 쏘고 미국도 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싱크로나이즈된 동시화된 작전 수행을 좀 하자. 이게 MD입니다. 이게 MD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C2라고 얘기했던 지휘 통제가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공동의 플랫폼을 갖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드가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그 운영 체계로 봐서. 그런데 아까 최종관 교수께서는 이제 피해 불균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뻥뻥 미사일 쏘는 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위하다 보면은 최루탄 무지 경찰이 쏘잖아요. 그럴 때 도망가면 더 마셔요. 차라리 경찰 앞으로 가서 그 지랄 탄 차 앞에 가만히 있으면 머리 위로 다 지나가거든요. 우리 미사일이 그래요. 북한이 아무리 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머리 위로 다 날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긴 야포로 쏘지 무슨 미사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해도 그건 우리 문제 아니라고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은 위협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한반도에 떨어져 이게 원자력 발전소로 갈지도 모르고 뭐인데. 그런데 이 사드 미사일은 거기에 부적합한 요격 체계가 되는 거죠. 고층까지 올라가니까 외기권 그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때리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고도면은 그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이미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가 코앞에서 북한 미사일을 때린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 겁니다. 또 이지스함에 SM-3 그 스탠다드 미사일을 도입하자고 해군이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해서 미사일 요격하려면 그 이지스함을 저 제주도 남방 오키나와까지 빼야 돼요. 그래야 북한 미사일하고 수평 궤도를 맞춰 쏘지. 뭔 한반도 요격입니까? 그 비싼 함정 끌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북한의 어떤 중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사실은 과도한 무기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신화된 어떤 우리 동맹을 의인화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도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쏴서 올렸다가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한반도에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사드가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발표된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고위 장성까지 달았는지 난 참 의심스럽고 그 뇌 회로도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을 때 뭐하러 총탄을 쏘고 포를 발사합니까? 그냥 하늘로 발사하고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은 저쪽 산 뒤에 숨어있는 애들 다 몰살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만 쏴? 이래 쏘지. 근데 이렇게 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칫하면 나한테도 떨어질 위험은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렇게 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총알이 수키로 올라갔다 수키로 내려오면 그 가속도까지 붙으면은 얼마나 위력적인데.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사일을 쏜다면 만약에 인민무력부장이 전략 로켓특군 사령관을 만들어 야 수직으로 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개발하라고 그러면은 그 쿠데타 나요. 아니 그런 현대 전술에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드니 SM-3니 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 방위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억지력을 구비한다는 그 점잖은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뭘 억지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대한 무기라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중국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외기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캡슐이 바꿔져요. 그럼 거기서 킬비클이라는 타격체가 나와가지고 수평으로 각을 잡아서 오는 놈을 딱 마중나가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한반도에 그것이 배치된다면은 당연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느낄 것이고, 그러면서 한미일의 어떤 그 군사 시스템이 어떤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겨냥한 어떤 무기 체계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어떤 진전된 논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 MD라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창조적이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사 전문가라면은. 근데 그 부분은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MD라는 것이 세계의 분쟁을 예방하고 위기를 관리하면서 어떤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 MD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MD의 전신은 레이건 대통령 때 나온 SDI, 즉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거거든요. 1983년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구상이 나온 1차적인 목적은 핵무기 폐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기 폐기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로 인한 공포의 억제, MAD라고 하죠.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해서 이 상대방의 핵무기가 서로 무서우니까 전쟁을 못한다. 이게 냉전 시대 평화를 유지한 건데, 이젠 그런 평화도 필요 없다. 핵무기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나온 게 SDI, 즉 MD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해버리니까 이제 핵미사일이 필요가 없어진다면은 미소 간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 폐기 협상이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SDI하고. 물론 소련은 이 SDI에 같이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뿌리쳤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어떤 본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 지구적 MD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여기 다 들어오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핵을 똑같이 포기한다는 기제로서 이 MD가 작동한다면은 이것은 분쟁 관리, 위기 관리에 좋은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영끼리 뭉쳐서 상대 전략적 경쟁자를 배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걸로 이것이 된다면은 그것이 평화적이고 위기 예방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 조장적인 것으로 이것이 성격이 변모된다 이겁니다. 모든 전략적 아젠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는 혼자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MD에 관해서 어떤 물론 미국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일부 같이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스템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되고 거기에 전략적인 경쟁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MD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의문, 즉 전략적인 과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답이 없다. 두 번째로 앞으로 향후 글로벌 또는 지역 차원에서 위기관리와 분쟁 예방의 장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국방부나 이런 어떤 안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아젠다, 또 그것을 접근하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있는 이런 어떤 설명보다는 한미동맹이나 북한에 대한 코끼리 다리민지식의 그 지역적인 위협, 지역적인 논리를 들으면서 마치 그걸 절대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당면한 안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국가의 생존과 번영,
또 우리의 어떤 안전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무기가 하나 더 있고 안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초래하는 전략적인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 국가가 준비된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면은 뭐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면에서 참 어떤 그 철학의 빈곤을 좀 저는 탓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죠?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어떤 하나의 세계적인 분쟁을 예방하면서 나름대로 긴 평화를 누려온 어떤 하나의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냉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략가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 간에 우주에서 군사위성에 대해 규제를 안 했습니다. 상대방 영토를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들여다보게 하자. 두 번째,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하지 말자. 그런 거 구축하게 되면 이 냉전의 핵균형이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 이런 따위의 무기 체계 갖지 말자. 이게 이제 1972년에 ABM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한쪽으로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그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군비 통제. 그래서 전략무기 감축협정 또는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함으로써 참으로 위태롭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긴 평화를 한동안 누려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조치들 그런 고민 속에서 나름대로 세계가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가 배치되고 무슨 MOU가 체결이 되고 뭐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쭉쭉 가버리면 말이죠. 냉전의 전략가들이 했던 바로 그 고민 어떻게 분쟁을 예방할 것이냐는 언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실치가 않다는 데에서 저는 여기서 어떤 불안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그다음에 사드 미사일 배치는 최근 현안에 대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